사람이 적어서. 제가 박창욱 박사님 작년에 강의하신 걸 가지고 좀 고쳤는데, 그래서 거의 막 섞여 있기도 하고, 저도 나름대로 공부를 하느라고 원래 있던 내용은 많이 뒤로 빼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그 이퀴프먼트 사이징 결정하는 거에 대한 챕터고요. 그래서 이 원래 사용했던 것이 작년 봄에 했던 우리 박창국 박사님이 강의하셨던 이 슬라이드를 나름대로 제가 수정을 해서 바꿨다. 그래서 우리 박창국 박사님 오늘 계시니까 제가 막히면 또 설명을 다 잘 해주실 것 같아. 제가 그래서 의장설계라는 단어하고, 여기 조선과 출신이 없다고 그랬었나? 그죠? 네. 기계요? 네. 다 기계 됐나? 개론 과목은 들었어요? 조선에 대한 개론. 네. 저는 들었어요. 들었고, 안 들었고. 네. 의장설계가 뭐야, 그럼? 의장설계. 배 내부에 있는 장치 설계인가요? 전자나 기자. 응? 뭐야? 아니, 기계 장치가 전기 장치들. 네. 레이어. 네. 뭔가요? 모르겠어요. 들은 사람 얘기해봐. 배 장치, 네? 배에 올라가는 거나 안에 들어가는 네. 장치의 레이아웃을 결정하고, 네. 추가적으로 뭐 전개장이나 뭐 안전장치가 필요할 때. 네. 그럼 내가 오늘 제목을 삼았던 이거하고 관계 있으니까 집어넣겠죠. 이퀴프먼트 사이징, 그제? 그게 의장설계에서 하는 일일 거다. 추출할 수 있고요. 제목도 그렇네. 기자재 사이즈. 그렇고, 그 다음에 그 다음 것들은 원래 있던 내용들입니다. 엑서지라고 읽어요? 난 저 단어 처음 봤거든요. 난 처음에 틀린 줄 알고 고쳤다가 에너지가 아니라 엑서지라는 단어를 썼어요.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뭐 쓸모있는 에너지, 뭐 그런 뜻인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고친 다음에 했는지 없지. 네, 나중 버전에 있네요. 아침에도 또 고쳤으니까 아침에 보냈는데 점심 먹고 또 고쳤나? 이건 하여튼 우리 첫 시간에 박정욱 교수님께서 보여줬던 슬라이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맡은 부분이 요쯤 해당되는 것 같다. 이제 피드 도큐멘테이션이라는 거는 기억이 나겠지만, 그 피드, 우리가 배우는 게 피드 과목이니까 거기서 나오는 도큐멘트 리스트라고 보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디자인 베이스, 프로세스 디스크립션, PFD, 히트 앤 에너지 밸런스, 지난 시간에 정영 교수님이 저쪽을 일부 하셨다고 할 수 있고, 하여튼 제목은 그렇게 됐을 테니까, 매스 앤 에너지 밸런스, 그 다음에 스페시피케이션 이라는 거는 사양서라는 말은 여러분들 홈쇼핑 할 때 그러니까 인터넷 쇼핑할 때 사양이라는 말 쓰죠? 사양이 좋네, 그런 말 하지. 그 말이에요, 사양.
여기도 기계과였나? 예. 기전 아니야? 기전? 예, 거기 대학원 기존과고 그 학부는 기가 나왔습니다. 학부는 기계과. 네. 사양이란 말이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 여러분들이 그냥 뭐 간단 쇼핑할 때 사양이 같은 사양이지만 자동차를 산다. 좀 더 복잡할 거고 사양이. 그죠? 자동차는 여러분들은 아직 안 사봤겠지. 그지? 네. 근데 우리가 다루고 있는 건 지금 해양 플랜트를 산다. 10억 불, 1조를 주고 산다. 엄두도 안 나는 일이지만 그거의 그 사양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훨씬 복잡하고 클 거고 두꺼운 책이겠고 책 한 권이 아닐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하여튼 그게 프로덕트 스페시피케이션이에요. 여러분들 핸드폰 살 때 사양하고 똑같은 사양입니다. 예. 자동차 살 때 하고 집 살 때 하고 조금씩 더 복잡해지겠지. 그렇고 프로퍼티가 속력이 얼마냐, 뭐 재질이 어떠냐, 온도는 어디까지 버텨, 압력은 뭐 이런 것들이 프로퍼티지. 제가 이제 커버할 만한 부분이 이제 메이저 플랜트 이퀴프먼트, 장비, 기자재, 의장 설계, 그 다음에 이퀴프먼트 스페시피케이션 시트라는 것은 똑같은 스펙이에요, 스펙. 그죠? 프로덕트 스페시피케이션, 5번에 프로덕트 스페시피케이션이고 6번도 스페시피케이션인데 5번의 스페시피케이션은 해양 플랜트 전체에 대한 스페시피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고 7번은 각각의 이퀴프먼트에 대한 스페시피케이션. 그 나름대로 또 비싼 장비예요. 예? 그걸 생산하는 공장에 가보면 큰 공장이에요. 펌프, 그 다음에 열교환기, 이따가 나올 그런 메이저, 또 뭐 해양 플랜트는 뭐 드릴링 타원이 무슨 또 뭐지, 이거 빙빙 돌아가는 게 뭐지? 그 어마어마한 비싼 장비들을 만드는 회사들도 큰 회사고 그 안에 조직원이 몇백 명, 몇천 명씩 있고 그거를 사고 파는데 차나 집보다도 훨씬 더 복잡한 장비, 비싼 장비니까 그거를 스페시피케이션도 굉장히 두꺼울 거라고. 그런 걸 다 모아야 또 해양 플랜트가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파이핑, P&ID, 그 다음에 코스트 뭐 이런 거 다 시험을 했으니까, 세이프티 했으니까. 하여튼 내가 커버하는 거를 다, 이층 나와갖구나. 우리 해양 시스템 경영이라고 하나? 김강수 교수님이 강의하시는 게 제목이 그렇죠. 그 김강수 교수님이 공저로 한 책이 올해 새로 나왔는데 그 책 내가 하나 받아서 봤더니 이런 그림이 있어서 카피한 거. 내가 오늘 그 책 좀 보여주려고 들고 오려고 하다 잊어먹었네. 하여튼 우리가 하려고 하는 LNG 디벨롭먼트 프로세스 그림이 내가 이야기하기 좋게 나와 있어서 그래서 이 웰이 여기죠. 웰에서 터렛이라고 하는 장비를 이 라이저 파이프 이렇게 해서 터렛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컨덴세이트 익스트랙트 하는 처리와 그 다음에 게스 트리트먼트 리퀴팩션 그러면서 LNG가 나오는데 그래서 그걸 스토리지 하는 거고 스토리지는 보통 이런 몸체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배가 와서 옛날식 배네 로딩 가져가는 거죠. 그게 우리 LNG FPSO의 전체 구조고 그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고 이렇게 순서로 가니까 이거는 우리 교재 3번에 있는 그림인데 또 비슷한 내용이에요. 비슷한 내용을 다른 형태로 보여주는 거라서 내가 그냥 모아봤어요. 저도 보고 싶어서. 그래서 베이스로드 플랜트, 트랜스포팅 다 집어넣은 거죠. 필드 오퍼레이션 아까 웰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몇 개로 나눠져 있었죠. 그러면은 컴프레션, 게스 트리트먼트, 하이드로카본 리커버리 여러 가지 성분들이 나오고 물도 나오고 그 다음에 리퀴팩션 그래서 LNG가 나와서 아까 스토리지까지 나와 있었고 로딩하는 것까지 나와서 수송선이 왔고 그 이유는 이제 없었는데 오프로딩, 스토리지, 리게스피 이제 육지에 오면 이렇게 되고요. 또 같은 책에 또 다른 그림인데 이거는 좀 더 그 리퀴팩션까지만 해서 여기는
배 위에 올라와서부터라고 봐야겠네요. 아니, 웰부터 시작했군요. 웰부터 시작해서 비슷한 얘기인데 좀 더 세분화해서 리무발, 뭐 트리트먼트, 디하이드레이션 이렇게 또 그려놓은 것도 있습니다. 이건 우리 또 이거 지난번에 안 보여주고 오늘 보여주시려고 그런 건가요? 지난번에 보여주셨나요? 한 번은 첫 시간에 한 번. 첫 시간에. 예. 그래서 우리 과목은 지금 이게 이제 이 삼성의 FL 엔진이에요. 그걸 이렇게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놨는데 헐 밑바탕 헐을 그냥 박스로 그리시고 터렛 아까 터렛에서 넘어온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뭐 이쪽에 엔진이나 플레어나 태워버리는 것들은 다 빼고 우리는 주로 여기 스테빌라이제이션, 컴프레션, 오프로딩, 리퀴팩션, 리셉션, 트리트먼트 여기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 홈 프로젝트는 리퀴팩션 쪽에 집중해서 했었습니다. 다 계시니까 질문도 하고 답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세요. 보충 설명도 해주시고. 그래서 의장 설계로 하고 기자재하고 관계를 제가 조금 정리한 건데 그 조선소에 가면 이 부서명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기관의장이라고 엔진이죠. 엔진. 그 의장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해지고 있어요. 해양 플랜트는 더 중요하죠. 배보다도. 네. 선체의장은 철의장이라고 하는데 뭐 예를 들면 뭐 계단, 난간, 계단 위에 있는 난간, 이것은 손잡이, 원래 뭐 구명보트를 내리는 그런 거. 그다음에 배관은 파이핑, 예? 선실이라는 건 사람들 거주구. 전기, 아까 전기 답하셨지, 전기. 그런 부서들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많아요. 잡다한 거고. 그런데 그러니까 배마다 이제 그 중요도가 달라지는데 자동차도 옛날에 비하면 요즘에는 전기장치, 전장이, 아까 여기 전기의장이 전장이거든요. 전기의장. 줄이면 선장, 배관은 그냥 배관이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기관의. 그 전기의장의 전자장치 비용이 점점 증가해서 절반이 넘었다고 그러고 계시는데, 요즘은.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 학기 말인가 보다 기획과 기계항공해양 전기 세미나에 현대자동차 부회장인가? 양웅철 부회장이라는 사람이 와서, 연구소장이에요. 남양연구소장이 와서 세미나 하는데, 그분이 원래 전기의장, 무슨 연구소장이었어요. 그 전에. 그 자동차의 R&D 탑 클래스로 올라가는데, 전기하는 사람인데, 기획과 나오긴 했다. 근데 하여튼 전기연구소장을 했었는데, 전장연구소장. 그쪽이 득세한다, 그러니까 중요해지니까 그런 거죠. 그죠? 자, 에어버스는 비행기죠. A380이 지금 제일 큰 거라고 한 거죠. 근데 그 비용이 엔진이 가스터빈 엔진 동체라는 건 우리 배를 치면 헐이야. 껍데기 쇠가 아니죠. 거긴 두랄루민인가? 네. 그 다음에 나머지가 비용이 한 3분의 1씩 된대요. 나머지라는 게 그 의자, 캐빈의 인테리어하고 대부분이 전자통신 그런 커뮤니케이션, 전기 이런 비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비용이 중요하고요. 함정에서도 무기체계라는 게 꼭 우리 근데 결국 헐은 아니니까, 그죠? 해양 플랜트로 치면 탑사이드에 해당될 텐데, 무기체계라는 것도, 그죠? 그래서 미국이 우리나라가 배를 잘 만들고 싸게 잘 만드니까 자기네가 개발할 새로운 전투함의 헐만 한국에서 저가하겠다. 그리고 그걸 인도받아서 거기다가 무기체계를 얹어서 전투함을 완성시키겠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요. 아직 실행을 못 옮겼는데. 두 번째, 중국이 항공모함 작년인가 새로 만들었는데 그 헐이 러시아에서 갖고 온 거. 여러 가지 사연이 있어. 의도적으로 그런 건 의도적으로 한 거지만 하여튼
주문해서 그렇게 한 건 아니고 러시아가 진행하다가 돈이 없어서 중단했던 그런 배를 사와서 그 껍데기 헐만 쓰고 거기다가 의장 붙여서 위치에 붙여서 우리 이지 싸움 같은 것도 그래서 내 얘기는 그 의장 설계 의장 부분이 점점 중요해진다. 이퀴프먼트가들이 중요해진다 그런 얘기를 하고요. 해양 플랜트에서의 비용 얘기는 우리 박장국 박사님 슬라이드에서 하나 가져오기도 했지만 이건 책에 있는 거예요. 4번 참고문헌에 FPSO 프로젝트의 코스트 브레이크다운. 이게 좀 더 거칠게 크게 돼 있어서 이해하기가 쉬워서 이거부터 먼저 썼어. 순서를 바꿨어 내가. 그래서 이걸 엔지니어링 앤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거는 엔지니어링이라는 게 설계예요. 설계를 포함한 뭐 해석 뭐 하여튼 엔지니어들이 뭔가 하는 작업의 비용은 10%밖에 안 됩니다. 사실 대부분 월급이겠지, 그지? 컴퓨터 돌리고 월급하고 뭐 소프트웨어 사고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게 결정은 여기서 다 하지. 매니지먼트도 사장님 월급도 여기 나오는 거죠. 사장님 월급 매니지먼트. 그 다음에 뱃슬 자체가 한 40% 50% 되고 탑사이드 프로세스 탑사이드 우리가 주로 여기를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그 비용이 20-30% 되고 무어링 앤 인스톨레이션이라는 거는 그 배가 안 움직이게 잡아주는 게 무어링이죠. 닷줄 내린다. 닷을 내린다 그러니. 그 다음에 인스톨레이션은 거기 가서 밑에도 인스톨레이션이 또 있네. 커미셔닝이라는 건 이제 그건 나중에 넘겨줄 때 검사받고 현장에 설치하고 그런 데 들어가는 비용이 또 됐고. 근데 뭐 1%, 5%도 되게 크긴 합니다만 5% 무어링도 사실은 그 의장의 일부분이긴 한데 프로세스 탑사이드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또 요 다음에 이건 이제 우리 지난번에 봤던 같은 슬라이드를 내가 빌려온 거고요. 캐피탈 익스펜디처죠. 캐펙스라는 것이 FLNG 코스트 브레이크다운 한 건데 여기도 보시면 헐만 보면은 이게 한 뭐 여기서 보면 30-40%밖에 안 되네. 이거는 더 헐이 더 싸네.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그 아웃피팅, 의장, 이퀴프먼트 이쪽이 더 비싼 거죠. 터렛, 가스 리셉션 여기서부터가 우리 지금 프로세스인 것 같은데 피드, 가스, 트리트먼트, 리퀴펙션, 스테빌라이제이션 요만큼이다. 옵션 레이터 뭐 이렇게 쓰는 것들이 있네요.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는 뭐 오너 코스트 뭐 그거는 설명 안 해도 되겠네. 그런데 이제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건 기저제 사이즈예요. 사이징을 어떻게 할 거냐. 사이즈는 사실은 용량부터 시작합니다. 용량부터. 펌프 용량이 내가 이 방에 에어컨을 사야겠다. 이 방에서 에어컨을 사야겠다. 그럼 얼만큼 용량이 필요하냐? 계산부터 해야죠. 그러면은 방 크기부터 봐야 될 거고 보통 에어컨 주문할 때 방 크기만 얘기하면 아마 그 사람들이 권장해 주지. LG, 삼성이 뭐 어느 모델 쓰면 되겠습니다. 요건 조금 약할 것 같고 요건 조금은 넘칠 것 같고 뭐 그럽니다. 그죠? 네. 그 계산을 사실은 근데 이제 그 대리점은 많이 팔아봤으니까 대충 크기만 얘기 들으면 아는 거예요. 그죠? 어떤 용도로 쓰는 방이냐, 크기가 얼마냐, 그 정도면 추천이 나오는데, 만약에 그 똑같은 그 대리점을 데리고 아프리카에 가서 팔아먹겠다. 그 이 사람 당황할 거야. 계산이 잘 안 나올 거야. 이게 온도가 다르잖아. 그죠? 기후가 다르고 사용하는 방식이 다르니까. 그래서 하여튼 용량 계산부터 먼저 해야 된다. 그리고 그걸에 의해서 사이즈가 계산이 되겠어요. 그죠? 당연한 얘기지. 당연한 얘기인데, 이제 그래서 우리 히트 앤 매스 밸런스 한 것이 용량 계산에 관련된 것이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구매 기자재냐, 자체 제작 기자재냐가 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에어컨이다. 대부분의 거는 다
구매한다고 많이 생각하면 돼요. 예? 근데 제작하는 기자재로 예를 들 만한 게 뭐가 있나? 여러분들이 알 만한 게 금방 안 떠오르는데. 이건 배관유 같은 거, 배관유 기자재가 배관유도 기자재라고 하는데 국내에서 열광기는 많이 제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이게 커지면은 되게 이제 제작에 들어갑니다. 주문 제작에. 작은 것들은 뭐 핸드폰, 무슨 뭐 에어컨 뭐 이런 조그만 것들 많이 쓰는 대량 소비하는 것들은 레디메이드가 돼 있는데 우리가 양복하고 생각하세요. 양복을 맞춤 양복이냐 기성복이라고 그러지? 기성복. 레디메이드. 요즘엔 다 레디메이드로 바뀌고 있는데 여자 옷도 맞춤 요즘 해요? 드레스는 맞춤 하나? 드레스? 결혼식 드레스? 네. 그래서 그런 것이 그러니까 대량 생산하는 것들이 싸고 품질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구매하려고 그러는데 구매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는 거지. 1년에 한 개씩밖에 안 팔리는 제품이다. 그러면 대량 생산해 놓을 수가 없는 거죠. 판매하는 사람이. 그죠? 원자로다, 원자로. 원자로를 누가 대량 생산해 놓고 하나씩 사가 떨이 하면서 팔겠어. 안 돼. 그때마다 주문을 하는 거죠. 그죠? 주문 제작이에요. 그런 식으로 배도 뭐 펌프, 밸브 뭐 이런 조그만 피팅류 이런 것들은 구매하지만 점점점 커지고 자주 안 쓰는 것들은 예를 들면 뭐 드릴 타워 이런 것도 아마 주문 제작일 겁니다. 터렛도 그럴 것 같은데 터렛도 레디메이드로 해서 사진 않을 거야. 네. 카탈로그가 있어.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사이즈가 또 달라지는데 이제 제작 자체든지 주문이든지 제작하는 기자재면은 내가 용량에 딱 맞춰서 하겠죠. 필요한 용량을 딱 주면 그거에 맞춰서 이제 계약하고. 그런데 구매는 그렇지가 않아요.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LG전자에 가서 에어컨 사는데 요거를 사면 조금 용량이 모자랄 거고 요거는 좀 여유가 있을 겁니다. 선택하세요. 가격이 좀 다르고 네, 크기가 좀 다르고. 그래서 내가 여기 써놓은 게 Discrete Size and Cost Jump라고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침대를 사본 적이 없겠지. 네. 침대가 호텔에 가면은 그게 나오는데 호텔에 가면 호텔 선정할 때 킹 베드냐, 퀸 베드냐, 트윈 베드냐, 뭐 싱글 베드냐, 뭐 그럼 값이 달라지고 방 크기도 달라고 그러죠. 그 규격화된 거죠, 그죠? 네. 그리고 베드 스프레드가 뭔지 알아? 베드 스프레드. 침대 시트, 침대복. 우리는 침대 생활을 잘 안 해서는가? 그 커버 있잖아요. 그 침대 그게 뭐지? 쿠션인가? 그건 뭐라 그러지? 매트리스. 매트리스도 사이즈가 정해져 있는 거잖아. 퀸 사이즈, 매트리스 사이즈지. 그러면 스프레드 그걸 둘러싸는 천들도 규격화되어 있죠. 골라서 사야죠. 그죠? 그래서 레디메이드를 사기 때문에 사이즈가 점프가 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배치할 때도 다르게 될 수 있다. 이제 그에 따라서 이제 용량에서부터 이제 사이즈가 왔고 사이즈도 이렇게 종류가 차이점이 있는데 배치가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레디메이드들은 갖다가 플레이싱을 해야지. 그치? 근데 주문한 경우에는 내가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여기다가 딱 땅이 요만큼밖에 안 남았는데 여기다가 맞춰서 좀 높게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할 수도 있죠. 배는 되게 면적이 모자라는 경우가 많으니까. 또 한 가지 문제가 중량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거는 배이기 때문에 특히 나오는 문제죠. 보통 육지에서는 이건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육지에서 이 레이아웃도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땅이 되게 넓기 때문에 여유가 많아서 대충 그냥 펼쳐놓고 있는 대로 그냥 널찍널찍하게 배치하면 되는데 이 플랜트가 자리 잡는 위치도 좀 시골인 데고 도시에다가 놓지 않으니까 땅값도 싸고 그러니까 널찍널찍 펼쳐놓으면 되니까 배치가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배는 좁은 공간에다가 밀집해서 차곡차곡 넣어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 잠수함도 그 배치하기가 어렵습니다. 잠수함 좁은 공간 안에다가 사람 통로도 넣어야 되고 침실도 넣어야 되고 잔방경도 넣어야 되고 뭐도 넣어야 되고 엔진도 넣어야 되고
또 중량은 이제 또 하나는 이게 잘못 무거운 거를 한 군데 배치하면은 배가 기울어 버리죠. 그래서 전체적인 균형이 맞아야 돼. 그리고 안전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스테빌리티라는 게 안전인데. 스테빌리티 모르겠구나. 네? 배 타봤어요? 예. 무슨 배 타봤어요? 제일 조그만 배. 예. 해군 나와가지고. 아, 해군 나왔어? 그럼 스테빌리티를 왜 몰라? 네? LCM이라고 그냥 한 20m 안 되는. 20m 안 되는 배를 타봤다. 몇 명 타는 배인데? 3명. 네? 3명 탔습니다. 3명 타는 배. 예. 여자친구랑 이 노젓는 배는 안 타봤어? 타봤습니다. 타봤어요? 예. 그런 배는 잘못하면 내가 서서 막 뭐 하면 잘못하면 배가 자빠지죠. 예. 그게 스테빌리티야. 아, 예. 예. 간단히 생각하면 그래요. 근데 바람이 불잖아. 바람이 불기 때문에 태풍이 불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큰 데는 사람이 한 번 움직여서 뒤집히는 일은 없지만 예. 저런 큰 장비들하고 태풍하고 바람하고 파도 때문에 자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고려를 해야 되고 나머지는 이제 비용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이거는 또 우리 그 참고문헌 1에 있는 그림인데 레벨 오브 디테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 내가 갖고 온 건데요. 레벨 오브 시뮬레이션이라고 해서 똑같은 히트 익스체인지에 대한 계산이나 시뮬레이션이라고 했으니까 시뮬레이션이 계산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예? 내가 히트 익스체인저를 지금 오늘 배우는 게 이퀴먼트 사이징이잖아요. 이퀴먼트 사이징. 히트 익스체인저를 했는데 에어컨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지? 히트 익스체인저가 에어컨이랑 비슷한 거니까. 용량 계산을 했잖아. 이 방에 쓸 에어컨이다. 그런데 그 용량 계산을 해서 그거를 거기에 맞는 크기로 주문을 하든지 사면 되는데, 구매하면 되는데, 그 계산할 때 얼만큼 자세히 해야 되느냐, 그것이 용도에 따라 달라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레벨 1 베이직 시뮬레이션이 있고 레벨 2는 디자인 퍼포먼스 시뮬레이션이 있어서 지금 보면 인풋 데이터가 여기 input required by simulator가 있고 output by simulator, calculated by니까 output by simulator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process stream in, outlet condition of process stream, duty, process stream out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개수가 더 많아요. 그죠? 개수가 더 많아. 그러니까 좀 더 이 안에서 계산하는 게 복잡할 거다. 그러니까 이 방에 에어컨 사는데 그냥 방이 여기 몇 평짜리입니다 하고 얘기할 수도 있고, 예? 아니면 이게 3층에 있는 구석방이고 끝방이고 창문이 있고 이거는 강의실로 쓰는 거고 높이가 얼마고 여기 빔 프로젝터가 2개가 있고 뭐 이렇습니다. 하는 거하고 용량 계산이 다를 수 있죠. 그죠? 좀 더 정밀한 계산이 나오겠지.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설계할 때도 설계가 여러 가지 레벨이 있어요. 우리가 개념 설계, 초기 설계, 계약 설계, 피드 설계라는 거는 프론트엔드니까 앞단계죠. 그죠? 앞단계 설계인데 얼마큼 앞인지는 나는 그걸 계약 설계라고 보고 있는데 피드가 결국 피드가 끝나면 계약을 하기 위한 설계가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개념 설계라는 건 더 사실은 그보다 더 앞에, 피드보다 더 앞에 있는 설계도 있는 거죠. 하여튼 그때마다 그 정밀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정밀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는 뭐 기본 설계라고 부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상세 설계라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생산 설계라는 것도 있고 복잡할수록 단계가 더 많아집니다. 그때마다 하는 계산의 양이 시뮬레이션의 계산이나 시뮬레이션, 컴퓨터 시뮬레이션도 마찬가지고 그 정밀도가 달라지고 인풋 데이터도 다르고 아웃풋 데이터도 달라지고 레벨 오브 디테일이 다르다. 그러면 그만큼 엔지니어들이 투입해야 될 시간이 훨씬 더 늘어나는 거고 상세 계산을 하려면 정밀도도 높아지는 거고 그래요. 결과적으로는 거기서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거는 사이즈, 무게, 비용, 예를 들면 이퀴먼트에 대해서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에어컨
에어컨을 딱 맞는 거를 내가 구하려면 삼성, LG 조금씩 다른 한라도 있나? 한라? 에어컨들이 조금씩 다른 거예요. 용량이랑 크기랑 모양새가. 그 중에서 딱 맞는 걸 찾으려면 좀 더 정밀한 계산을 해야 되겠지. 질문 안 해요? 질문 좀 해보시지. 다 배운 건가? 네? 지난 시간에 다 지난주랑 다 배워서 궁금한 건 별로 없는 거 여태까지? 그럼 그 설계 종류별로 그다음에 피드를 한 다음에 기본하고 그다음에 상세인 겁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배마다 다르고 프로젝트마다 달라요. 보통은 이 컨셉트 해양 플랜트는 내가 이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다음에 디테일 그다음에 프로덕션 이 사이에 뭐 베이직이란 말도 쓰고 이니셜이란 말도 쓰고 컨트랙트 이게 다 디자인에 대한 얘기네. 디자인. 여기에 나는 핵심적으로 여기 컨트랙트가 언제 할 거냐 그 시점에 이렇게 만든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콘셉트카가 뭔지 알아요? 콘셉트카? 첫 만들기 전에 모형 만드는 거. 저기 오토쇼에 가본 사람 자동차 쇼라고 그러나? 오토쇼가 아무도 없어? 오토쇼 가본 사람 없어요? 거기 그걸 뭐라 그러나? 그 오토거리라고 그러나? 그걸 뭐라 그러나? 무슨 거리라고 부르는데? 레이싱걸? 레이싱걸 그건 레이싱 할 때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걸 레이싱걸이라고 불러요? 오토쇼에? 신차 개발할 때. 레이싱거를 그쪽에다 채용해서 모델을 하여튼 그 신차 이렇게 나올 때 꼭 나오죠, 그죠? 네. 근데 거기에 콘셉트카라는 거는 아직 판매하는 카는 아니야. 근데 막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서 막 지붕이 이렇게 문이 위로 올리기도 하고 뭐 접히기도 하는 미래카. 네, 그런 걸 멋지게 그냥 이렇게 상상의 카죠, 상상의 카. 네. 그게 컨셉카라는 거고, 그게 컨셉 디자인이라는 그런 거예요. 개념적으로만 검토를 하는 새로운 컨셉트를 가지고 만든 거고요. 계약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가격하고, 그 다음에 기간이죠. 계약 기간. 내가 집을 짓는데 10억에 내년 입주할 수 있게 해달라. 1년 뒤에 입주할 수 있게 해달라. 그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할 거야, 아마. 물론 그마도 더 많지만. 종류가 많지만. 그래서 견적이 중요한데, 견적을 얼마큼 상세하게 하느냐. 내가 10억 불, 지금 우리나라 조선소들이 지금 다 손해보고 난리 났대. 잘못 계약해서. 손해가 몇천억씩 나올 거래, 올해. 해양 플랜트 때문에. 그 견적을 잘못해서 그런 거죠. 그리고 그 조건을 잘못 따진 거죠. 스페시피케이션에 나온 조건을. 집 짓는 거랑 똑같습니다. 집 짓는 거 내가 그 건설업자하고 계약을 할 텐데 1년 뒤에 내가 입주하는데 10억 줘서 내가 2층 집 줘달라고 해서 도면 딱 이렇게 갖고선 계약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손해볼 수도 있고 내가 손해볼 수도 있지. 그죠? 네. 한 5억이면 짓는 집인데 10억 준다고 해갖고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람이 지금 조선소가 손해보는 거는 그 사람이 시공업체가 손해보는 케이스잖아요. 그죠? 계약을 잘못해갖고 돈이 12억이 들어가 버리는 거지. 계약한 대로 도면대로 만들었더니. 그러면은 피드 설계 단계에서
피드가 끝나면 계약을 하는데 가격이 정해지는 거는 디테일 단계에서 정해집니다. 아니 계약서에 의해서 정해지죠. 계약을 맺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실제 그러나- 그러니까 피드 설계에서는 실제 그 프로덕트의 그 가격의 범위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정해지는.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고. 그래서 조선소들이 바보예요? 몇천억씩 손해 보는 게.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집 짓는 거 생각해보세요. 집 짓는 거. 1년 뒤에 공사를 끝내 봐야지 돈이 나오는 거지. 지금 근데 계약은 해야 되거든. 약속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설하는 사람들도 경험이 많아야 되고, 예? 그래야지.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안 해본 거면은 이게 뭐 이태리 대리석을 가져다가 무슨 뭐 미국에 뭘 자재를 쓰고 뭐 새로운 공법을 도입해서 뭐 이런 거 해 주십시오. 뭐 태양열 뭘 판을 집어넣고 막 파이핑은 어떻게 하고 지열 밑에서 빨아 올려서 해갖고 뭐 돈은 더 줄 테니까 안 해본 거 하면은 에스티메이션이 잘못 나갔어요. 근데 그 에스티메이션이 그래서 막 크게 하죠. 좀 높여서. 자기 안 해본 거 자신 없으면 세이프티 팩터가 그러니까 세이프티 팩터지. 안전하기 위해서 좀 비싸게 불러. 그러면 또 내가 바본가 다른 업체한테도 또 물어보잖아. 예. 그러면 경쟁하다 보면 자신 없는데도 막 낮춰서 계약을 하게 되는 거죠. 전서 똑같은 거야. 예. 그러다 손해보는 거지. 경험이 많은 사람은 저렇게 다니 저 사람 큰 코 다칠걸? 나는 더 그 이상은 안 하겠어. 손끝 안 하지. 계약을 그렇게 견적을 안 내죠. 그죠? 근데 모르는 사람들이 견적 내는 거지. 이거 못 따면 내가 지금 당장 할 일이 없는데 놀고 먹는 것보단 차라리 리스크 테이킹 하겠어. 그래서. 따고 봐야 되니까. 낮게 들어갔다가 손해보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이거하고도 연결되는데, 이거하고도 연결되는데, 시뮬레이션 계산이에요. 계산이 시뮬레이션이에요. 네. 계산을 잘 견적을 뽑아봐야지. 저 히트 익스체인저 값은 얼마인지 정확히 알아야 진짜 정확한 값은 사봐야 아는 거지. 사기 전에는 모르는 거죠. 그죠? 네. 근데 지금 초기 단계 데이터도 별로 없고, 우리 지금 여러분도 이제 텀 프로젝트 할 텐데, 텀 프로젝트 하려면 데이터도 없는데 막 계산해서 내라. 무슨 히트 익스체인저는 얼마짜리 할 거냐. 막 써내야 돼. 그냥 리포트 써야 돼. 그럼 비슷해요. 진짜 상황도. 네. 처음 해보면, 그렇게 좀 해서 조선소가 손해보는 거지. 처음 해보는 프로젝트에 덤볐단 말이죠. 호주의 이치스 프로젝트다. 일본이 주문했는데, 일본 컨소시엄이, 거기에 삼성도 들어가고 대우 들어가는데,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이때쯤 되면은 조금 더 좀 더 자세한 계산이 나오고, 그때 되면 이제 구매도 어느 정도 하고 그러면은 구매 계약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장비들에 대해서. 예? 여기서 하는지 여기서 하는지 그건 항목마다 다릅니다. 여기서 하는 구매 계약이 끝나는 것도 있어요. 선주가 요구해서 터렛은 어느 회사에 어느 터렛을 해달라. 내가 집 짓는데 샌들리에는 이태리의 수입제 요거를 써달라. 딱 지정하면은 그건 자동으로 그냥 견적에 딱 들어가니까 쉬워버리죠. 그건 쉬운데 그거 아닌 나머지 이제 내가 결정해야 될 것들은 내가 견적해야 되는 거고, 그거는 뒤로 갈수록 시뮬레이션 레벨이 디테일이 자세해지니까 이때쯤 되면 이제 이거 큰일 났네. 손해 났네. 지금 아는 거죠. 지금 건조 막 시작해서 막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계산이 나오는 거죠. 실제 손익 계산은 끝나서 완전 끝나고 한 1년 있어야지 나올걸. 워낙 여러 군데서 돈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정도 할까요? 진우가 꼬리 되겠다. 네. 다른 질문. 그래서 이거는 또 뭐 비슷한 얘기는 합니다만은 셀렉 케이퍼빌리티, 우리가 용량 계산하는 업로딩에 대한 용량 계산, 아니면 스토리지 용량 계산, 생산 용량 계산을 하기 위한 기초 자료들이 우리 텀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기초 자료로 마찬가지로 견적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설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얼만큼 생산해내야 될 거냐. 그다음에 수송선이 얼만큼 큰 배가 오고 자주 오느냐.
예를 들면 뭐 5일마다 한 번씩 오는데 10만 톤짜리가 온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스토리지 스페이스가 정해지겠죠. 그죠? 근데 생산은 계속 쉬지 않고 해야 될 텐데, 만약에 배가 5일마다 오기로 해놓고선 태풍이 불어서 아니면 기상이 악화돼서 생산은 하지만 배는 안 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고장이 나서 안 올 수도 있고, 그래서 딜레이가 3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면 최소한 8일치는 생산량의 8일치는 저장을 해야 되고, 그 용량이 10만 톤, 5일 동안에 10만 톤짜리 배가 온다 그러면 10만 톤씩은 잡아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로덕션 되는, 예를 들면 석유라고 그러면 석유에서 나오는 종류가 유황 성분이 많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래서 그걸 섞어 놓으면 안 되는 경우도 있겠죠. 따로따로 해야 되는 그런 종류도 있고, 예. 그 다음에 오프로딩 하는 짐을 실는, 저쪽 수송선에다가 짐을 실는 그 에피센시라는 뭐 용량이죠, 용량. 파이프 용량, 펌프 용량. 예, 그런 것들도 C 스테이트 얼마일 때는 안 된다든지, 그런 것들도 우리가 중요한 팩터다. 그 다음에 버퍼 스토리지 캐피시티는 여기 스토리지랑 비슷한 얘기인데, 그요? 이거는 또 스케줄에 대한 슬라이드인데, FPSO 프로젝트의 포스트 비드라는 게, 이게 비딩 한다는 게 이제 계약이랑 비슷하죠. 계약이라고 보셔도 되지. 비딩이라는 게 뭐라, 우리가 경쟁 입찰을 비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포스트 비드라는 게 입찰이 끝난 다음이니까 계약했다고 보시면 되고, 그때쯤에 나오는 조선소의 스케줄인데, 자세한 걸 보라는 것보다도 이게 큰 덩어리가 이렇게 보입니다. 터렛, 톱사이드, 베슬, 이렇게 세 가지 스케줄이 나온다고 보면 스케줄상에서는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이게 지금 화살표가 잘 안 보이지만 이렇게 겹쳐서 진행돼요. 네? 그리고 끝나는 시점들이 이게 다 이제 합쳐져서 마지막에는 하나로 다 묶여져야 되겠지만, 이게 시작할 때는 엔지니어링은 설계고, 프로큐먼트는 구매고, 제작하고, 그 다음에 연결시키고 아웃피팅해서, 그때 이제 완성된다면 테스트까지 해야 되는데, 그죠? 그런 스케줄들이 이렇게 별도로 진행이 된다. 그리고 세 덩어리가 이렇게 크게 중요하다. 또 FPSO 중에서도 프로세스 패실리티, 아까는 배 전체에 대한 얘기였는데 그 중에서도 프로세스 패실리티를 사이징 하는데 디자인 파라미터들이 어떤 게 있는지 또 리스트가 있어서 비슷비슷하지만 좀 다릅니다. 그래서 맥시멈 오일, 가스 앤 워터 프로덕션 아까 레이트라고 그랬었는데, 웰 플루이드 캐릭터리스틱, 점도가 뭐 밀도가 무슨 뭐 유황 성분이, 워터 가스 인젝션 레이트, 템퍼레처도 나오고 좀 더 상세한 정보죠. 그다음에 요거 하나는 눈여겨봐야 되겠네. 그 오프쇼어 프로세싱이냐 온쇼어 프로세싱이냐, 그걸 어디에다 더 많이 둘 거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이트가 육지에서 굉장히 멀다. 예? 그러면 여기서 오프쇼어를 많이 해줘야 되겠죠. 많이 해줘서 정제를 많이 해서 완성품에 가깝게 해준 다음에 배를 조그만 배에다가 조금만 진짜 감 나가는 것만 실어서 보내는 게 싸게 먹히고, 육지에서 가까우면 그냥 현장에서 처리하지 말고 그냥 파이프로 그냥 가져와서 이 언쇼어에서 다 처리해버리는 게 더 싸게 먹힐 거예요. 그죠? 그런 게 이제 요즘에 이제 또 나타나고 있는 게 깊이 때문에 또 문제가 생겨요. 깊이가. 수심이 점점 깊어지니까 거기서 빨아 올려서 여기까지 끌어올려서 이 위에서 FPSO에서 처리하는 것도 힘드니까 아예 물 밑에서 처리해버리자. 가능한 부분은, 가능한 많이 물 밑에서 처리한 다음에 꼭 쓸모 있는 것만 위로 3,000m 끌어올리자. 그런 얘기죠. 그 여기서 처리하고, 그럼 먼 거는 또 여기서 또 처리 더해서 완전 제품화 가까운 거를 육지로 보내겠다. 그것을 미니멈으로 할 거냐, 풀로 할 거냐, 프로세싱을 옵쇼어에서 많이 해줄 거냐, 조금 해줄 거냐, 그런 것도. 그러면 이 공정의 개수가 늘어나겠죠, 그죠? 옵쇼어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할 거냐, 아니면 여기까지 해줄 거냐, 여기만큼 할 거냐.
그것들 정해줘야지 그 설계가 달라진다. 46분이면 좀 쉬었다 할까요? 내가 앞에서 너무 많이 떠들었는데 몸이 한 5분 쉬었다 하십시다. 마이크도 무선으로 되겠네요. 저거 자체에 녹음 장치가 있나? 메모리가? 제가 무슨 계약서를 써야 되는데 거기에 참여 대학생 인적사항 적어달라고 해서 오빠 그 학위 받은 날 연도? 최초 학위 받은 연도랑 그 대학교 알려주셔야 돼요. 저한테. 그냥 어렵게 들어오도 돼요. 네, 그리고 상관없어요. 제가 그냥 가서 적으면 되는 거죠. 언제 졸업하셨고 출신 대학만 알려주시면 돼요. 무슨 뭐라고? 졸업한 연도? 그거 말고 이거를 우리가 알려줘요. 그 저희가 무슨 학교에서 하는 프로젝트에 계약서에 참여대학생 인적사항 그거 일자 아니요 그냥 연도만 알려주세요. 대학들은 영어가 그러니까 마지막에 뭐 하신다고 그랬죠? 진짜? 예. 그러면 내가 한 10분 했거든요. 설명을 좀 프로젝트 진행했던 만약에 내가 준비한 것만 보여주다 끝내겠습니다. (30장) 김재현 씨는 장대빈 교수님 과목 들었을 거 아니야? 네, 해양 프레드. 설명가? 네, 그거 들었어요. 거기서 뭘 배웠어? 저희가 했을 땐 해상 발전소 해서 저는 주로 발전을 했었어요. 그럼 거의 프로젝트를 위주로 하는구나? 네, 저희 했을 때는 그냥 주제를 한 개 정해서 그 주제에서 모듈을 각자 나눠서 어디는 발전, 어디는 가스피케이션, 어디는 뭐 유틸리티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그러면은 강의는?
강의는 이제 그때마다 필요한 자료를 이제 교수님께서 알려주시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뭐 시뮬레이션 돌리고 계산한 거 발표하고 서로 피드백하고 이래요. 장 교수님 강의 별로 없으시나? 네, 장 교수님 초반에 이제 저희가 컨셉 같은 거 잡을 때 이제 필요한 개념 했을 때 그때 주로 많이 하셨어요. 우리 박장훈 박사님께서 그 텀 프로젝트 얘기하신다고 그래서 내가 그걸 깜빡했네. 나는 딱 지금 시간을 맞추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걸 잊어먹고 있었네. 그래서 10분 내에 그냥 끝내겠습니다. 그러니까 뒷부분은 또 다음 기회에 우리 박 교수님이 또 다른 기회에 설명하실 기회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역시 지난번에 본 그림인데 제가 다시 카피를 한 거고 블록 플로우 다이어그램을 해서 그냥 프로세스 플로우 다이어그램보다 더 거칠게 한 거죠. 그죠? 더 거칠게 그린 거예요. 아까 본 우리 앞에서 본 그림들하고 비슷한데 어떤 펑션 단위로 좀 크게 블록이라는 말은 그 프로세스를 몇 개 묶어서 그렇게 한 거라 보시면 되고 하여튼 그 전체가 지금 우리 가스 트리트먼트, 리프리지레이션, 리퀴팩션, 프로덕션 이런 덩어리로 해서 여기 안에 facility separation, gas from the field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리트먼트, removal, hydration, extraction, reception 해서 리퀴팩션에서 스토리지. 그러니까 여기 필드부터 리퀴드 세퍼레이션부터 스토리지, 리퀴팩션까지를 큰 덩어리로 나누는 거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우리는 지금 기자재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퀴프먼트 거기에 파워 플랜트, 쿨링 워터, 워터 트리트먼트, 스팀, 나이트로젠, 프레시 워터, 플레어, 파이어 파이팅 뭐 이런 시스템들이 중요한 장비들이 될 겁니다. 그것들을 용량을 계산하고 그 사이징을 하고 비용도 계산하고 그렇게 해줘야 되겠죠. 자, 이것도 우리 그 비슷한 얘기를 또 다른 각도에서 또 그린 거라서 근데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천연가스 육상이건 해상이건 상관없이 처리 공정을 그 김강수 교수님 책에 있는 그림이라서 카피를 해왔어요. 그래서 지금 유수분리기가 조금 전에 나왔던 워터 하고 이제 가스 트리트먼트 여러 가지 단계 산성, 습기 제거, 수분 제거, 질소 제거 그래서 이제 리커버리 그 다음에 증류, 프랙션 여기는 리퀴팩션이라는 단어가 없더라고. 여기는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메탄, 프로판 그래서 천연가스 공장의 공정 종류를 했고요. 또 이것도 이제 그 했던 앞에 베이스라인 거기에 나와 있던 슬라이드들인데 여러분들은 카피가 안 됐을 것 같고요. 나중에 카피한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프릴리미너리 이퀴먼트 리스트가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 중에서도 컴프레서 블로어에 관련된 것들 리스트들이 이렇게 이게 이제 그 계약 견적하려면 저게 다 있어야 되고 그거를 바탕으로 근데 이제 이게 레벨이 디테일 레벨이 다르겠죠. 아까는 레벨 피드에 맞는 레벨에 맞춰서 하겠지. 그죠? 계산을 해서 설계도 하고 도면도 나오지만 그 정밀도가 정밀이 아주 정밀하면 좋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예? 대개는 시간이 없어서 못하지. 계약은 당장 견적을 비딩이 입찰이 내일인데 예? 계산 아직 못했으면 그냥 옛날에 작년에 했던 거 그냥 써. 그럴 수도 있고 뭐 작년에 우리 안 해본 프로젝트인데요. 그럼 배에 썼던 거 그냥 갖다가 집어넣어서 그냥 한 2배쯤 적어서 내.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여기 나오는 것이 그 컴프레서 블로우의 리스트, 장비 리스트에 그래서 여기에 뭐 인렛 플로우 이게 용량에 대한 그런 수치들이 나오죠. 프레셔,
파워, 머티리얼 이런 것들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가격도 티켓 아이템 코스트 이렇게 나옵니다. 한 장 더 있는데 이거는 익스체인저죠. 익스체인저. 워터쿨러, 뭐 솔벤트 크로스 익스체인저, CO2 컴프레서 이렇게 해서 여기에 오퍼레이팅 듀티 뭐 수치들이 서페이스 에어리아 이런 사이즈도 여기서 일부러 나옵니다. 그죠? 디멘전도 나오고 그다음에 뭐라고 썼는지 모르겠네. 튜브, 그다음에 머티리얼, 그래서 가격, 코스트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가 되면 이게 이제 아까 다시 돌아가서 이 장비가 구매 장비인지 제작 장비인지, 구매도 카탈로그에 있는 레디메이드 장비인지 아니면 주문 제작하는 건지 그에 따라서 달라지고, 대개는 주문 제작하는 것들이 비싸죠. 똑같은 용량이라면. 왜냐하면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레디메이드가 옷도 그래요. 옷도 내가 주문 옷을 사는 게 똑같은 옷감으로 퀄리티를 볼 때 비싸지는 거잖아. 그죠? 맞춤 제작을 하면 비싸지는 거예요. 그죠? 레디메이드는 대량 생산해 놓기 때문에 품질이나 여러 가지 가격 면에서 유리할 수 있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비용이나 그런 것들이 가격이 점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점프가. 비슷한 용량이라도.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기존에 있던 슬라이드인데 우리가 그 머티리얼 에너지 밸런스 지난번에 우리 정영 교수님이 하신 거 거기에 나오는 것이 되고 힉스 익스체인저라든지 뭐 컴프레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식들이 LNG에서 나오는 식들이 나오고 여기에 지금 엑서지 엑서지라는 것에 대한 디피니션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 엔트로피, 엑서지 이렇게 나오고 있고 위키피디아에 보면 더 자세히 나오는 얘기인데 하여튼 그 쓸모 있는 그런 쓸만한 부분의 용량 에너지 중에 쓸모없는 에너지가 아니라 쓸 수 있는 에너지 포션을 우리가 엑서지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맞나요? 네? 그래서 그림으로 있어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열을 이용해서 일을 하는 그런 에너지를 쓴다 그러면 0도까지 우리가 일을 해낼 수는 없고 어떤 스레시홀드 밸류가 있을 거고 그 차이만큼만 우리가 리버시블 프로세스에서 그만큼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되는 거고 나머지는 쓸모없는 이건 아너지라고 그러네. 아너지. 둘 다 처음 보는 단어예요, 저도. 하여튼 뭐 두 개로 구분한 거죠. 뭐 특별한 중요하니까 이게 쓸모 있는 부분, 쓸모 없는 부분 나눠서 구분했다. 또 그것을 이제 케미칼한 부분과 이제 그 같은 쓸모 있는 거라도 피지컬한 거, 그죠? 피지컬한 거 중에서 미케니컬한 부분하고 서머 미케니컬한 부분 구분해서 나눠서 분류할 수 있겠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에너지, 엔트로피, 엑서지의 그 연력학적 의미에 대해서 연력학 제1법칙, 제2법칙 그래서 여기에 용어의 명칭이 어디서 왔느냐 그런 얘기들이 써 있고요. 그래서 프로퍼티도 있고 엔트로피하고 에너지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고 이너빌리티, 어빌리티 이렇게 나눠지는 거고 우리 장비들은 이 히트 익스체인저의 대표적인 장비 모양새를 보시라고 슬라이드를 내가 빼온 거고요. 기계과 나왔으면 이게 이런 것들을 배우나 기계과에서 근데 요 기계 오서 설계에서 배우나? 얘기해봐. 기계과 나온 사람 얘기해봐. 얼마큼 배웠나? 전 구조에 대해서는 모르고 이 익스체인지에 대한 방정식 정도 용량만 수학식만 배웠다. 어떻게 생겼는지는 안 배웠고 그림은 처음 본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데 수업에 배우지는 않았어요. 딴 데서 봤다.
또 연락할 때 배운 거 같아요. 응? 그 연락학 수업 들을 때 배운 거 같긴 한데 응. 다시 책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기억이 안 난다.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히트 익스체인저의 종류의 타입이 뭐인데 무슨 타입, 무슨 쉘, 튜브 타입, 플레이트.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이런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다. 이게 템퍼리처 레인지는 이렇고 프레셔 레인지는 이렇고.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인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간단한 쿨링하는 그 계산할 때 우리가 이 LNG FPSO의 2 밀리언 톤 퍼 데이였나요? 애뉴얼이었나? 메뉴를 봤습니다. 데이죠? 네, 데이의 캐패시티인 경우에 우리가 리카이드 에어리아 히트 트랜스퍼의 면적과 쿨링 로드나 뭐 이런 것들 사이징 이런 것들 우리가 결국 필요해지는 그 위한 계산들 그런 것이 되었습니다. 참고문은 그대로 똑같은데 요게 아까 내가 보여준다고 못 보여준 책 새로 만든 책 김강수 교수님이 공저자로 들어가 있는 편저자로 되어 있는 이게 번역한 거에다가 좀 더 덧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책 제목은 선박 엔지니어를 위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 나온 책이고 원래 그 편저하기 원본은 ABB가 만든 이런 핸드북이고 그거 또 원본은 이런 2010년에 나온 책이라고 합니다. 질문? 없어요? 그러면 얼핏 학교에서 들은 말이 그 선박 같은 데서 실제로 시공하는 것보다 그 뭐지, 피드 설계에서가 더 큰 부가가치를 낸다라고 들은 것 같은데 앞부분은 잘 못 들었는데 뭐보다? 그 실제 무슨 배 같은 거 만들고 하는 것보다 그 피드 설계하는 것이 더 큰 부가가치 그쪽으로 산업을 좀 바꾸려고 한다 그런 말을 얼핏 들은 것 같은데 저것만 가지고 그 말이 맞지가 않아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그 어디서부터 얘기해 주면 좋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소들이 예? 그 생산만 해줬어요. 생산만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피드 설계는 참여를 못하고 피드 설계를 해갖고 끝난 걸 가지고 계약만 해갖고 이 뒷부분만 우리가 해줬어요. 그동안 쭉. 예? 그래? 처음에 듣기로는 스펙만 정해주는 건데 그걸 설계하는 거죠. 예, 예. 근데 그게 왜 돈 가치가 많냐? 예. 그건 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퀴프먼트를 그 설계하는 사람이 선정하거든요. 용량 계산도 아까 히트 익스체인저 용량 계산했잖아. 그림으로만 보여줬지만 이거를 프로세스 공정 설계를 내가 아까 더 큰 그림으로 보면 어떤 웰에 내가 뭐 호주의 서북부에 있는 어떤 웰에서 내가 하루에 뭐 만 톤씩 뽑아내는 LNG 사이트를 개발하는 FPSO를 설계해야 되겠다. 주문해야겠다. 일본의 그 컨소시엄이 주문을 대우하고 삼성에 했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용량 계산을 그 큰 1년에 하루에 만 톤씩 해서 어느 공정까지 해야 되는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히트 익스체인저가 분명히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어딘가. 예. 그 용량 계산을 내가 하고 그러면 그 용량에 맞는 LG 에어컨을 살지 삼성 에어컨을 살지 내가 정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건설업자인데 내가 설계를 다 하면 이 방에 들어갈 에어컨도 내가 선정하는 거죠. 예? 그래갖고 내가 이 건물에다가 에어컨을 다 집어넣으면 한 100개쯤 집어넣을 텐데 그거를 내가 설계를 해갖고 그거를 내가 계약을 하면 LG하고 싸게 계약을 할 수가 있어. 벌크로 사니까. 네. 그런 바게닝 파워가 생기는 거야. 내가 설계를 하고 내가 시공을 하면. 근데 그 에어컨 설계랑 그거를 딴 사람 설계사무소에서 했다. 그리고 나는 그냥 시공만 한다. 그러면 이미 정해져 있는 에어컨 그냥 물론 거기도 이제 물론 구매하는 이제 구매하면서 이제
경제적인 이익도 얻는데 그 구매 파워는 달라지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구매도 딴 사람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이제 이거 이제 계약 조건에 따라 턴키 설계라고 하는 그 부분하고도 달라지는데, 계약을 할 때 내가 메인 컨트랙터냐 서브 컨트랙터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그 전에는 그 우리 조선소가 생산만 할 때는 그 미국에 있는 그 용역회사, 설계회사, 피드 설계회사, 유명한 설계회사가 테크닙이라고 하는 데를 예를 듭시다. 테크닙이라고 하는 프랑스계 회사가, 테크닙이 이렇게 쓰나? 네. 이게 이제 설계회사인데, 이 피드를 잘하는 설계회사인데 제일 큰 회사일 거야. 이게 만약에 쉘이면 쉘하고, 아까 그 일본 컨소시엄 이름이 뭐였더라?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쉘하고 계약을 해서 주문을 받았다 그러면 메인 컨트랙터가 테크닙이 됐었어요, 옛날에는. 그리고 그 삼성 대우는 서브 컨트랙터로 들어오는 거예요. 생산만 하는, 제작만 하는 서브 컨트랙터로 들어오고, 모든 책임은 테크닙이 져요. 네? 그 쉘하고 계약을 했으니까 1년 뒤에 내가 이 돈으로 해양 플랜트를 건조해서 FPSO를 건조해서 딜리버리 하겠습니다. 계약을 맺는 거를 테크닙이 했단 말이죠. 그럼 테크닙이 삼성의 에어컨 주문하는 파워도 갖는 거야. 그리고 대우조선한테는 이거 갖다 그냥 설치만 해,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히트 익스체인저라고 그러면 예를 들면, 그래서 그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예요. 박한 거지, 박한 거야. 건설업자가 그냥 시공만 해주는 거지. 이 에어컨 사다 주면, 예? 달기만 하는 거니까 공인만 따먹는 거지, 공인만. 그러면 이익이 없는 거죠. 내가 설계해서 내가 결정해서, 거기서 결정하는 과정에도 좀 더 유리한 거를 결정할 수도 있고, 나한테 특별히, 내가 삼성조선이면 삼성전자에서 좀 더 싸게 살 수도 있잖아. 그죠? 네. 그러면은 거기에서 또 좀 더 이익을 남겨 먹을 수도 있고, 그런 여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설계 뒤로 가면 갈수록 다 이미 결정이 앞에서 다 끝나기 때문에. 요즘에는 우리나라가 그 테크닙이라는 회사가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고 제일 설계 잘하는 회사지만 조그만 회사예요. 규모가. 왜냐하면 설계만 하는 회사니까. 세계 최고지만. 그런데 메인 컨트랙터로 내가 10억 불짜리 계약을 해서 하다 보니까 거기도 잘못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나라보다는 덜 리스키하지만 손해가 날 때도 있어요. 근데 10억 불의 손해가 1%가 났다. 그러면 1,000만 불인가? 네, 1,000만 불 손해가 나면은 이 회사는 흔들흔들해. 테크닙은. 총 매출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인원수도 얼마 안 되고, 예? 몇천 명밖에 안 될 거야. 인원이. 조선소는 몇만 명이죠. 매출이 수십조죠. 돈은 많이 못 벌지만 하여튼 덩치가 크다고. 그래서 1,000억 손해나는 거 감당해내. 회사가 망하진 않아. 테크닙은 망할 수 있어. 그래서 메인 컨트랙터를, 근데 기술도 우리나라가 좀 발달하고 그래서 요즘에 메인 컨트랙터를 우리나라 조선소가 합니다. 좀 최근에 바뀌기 시작했어. 그러면 우리가 테크닙을 서브 컨트랙터를 고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지위가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 이권이 많이 생기는 거지. 이익을 남길 여지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피드 설계 기술을 우리가 확보해야 되겠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작년도 피드 프로젝트 하면서 프로젝트 대충 개요하고 뭐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인데, 이걸 한번 설명하고 작년에 했던 결과물이 일부 있거든요. 결과물 잠깐 보여드리면서 이제 아무래도 좀 빠른 시일 안에 톱 프로젝트에 대한 개요 같은 걸 머릿속에 우리가 그림을 좀 그리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걸렸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범위는 뭐 이런 부분입니다. 범위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내 이제 LNGFS 쪽에 이제 많이 이제 투자가 되고 있고 뭐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이 부분인데 아까 보셨지만 이제 LNGFS에는 뭐 스테이지가 되게 많습니다. 가스 전처리부터 시작해갖고 쫙 있는데 그 범위가 너무 또 광범위해가지고 우리가 다 커버 못하고 이 부분에서는 주로 액화 부분만 요 뒤에 있는 부분 이 그림 아까 본 그림입니다만 주로 이 부분 요 리퀴팩스 부분 요 앞부분은 작년에 하려고는 했지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뭐가 있냐면은 또 전처리를 추가할 경우는 가점을 주겠다. 전처리도 뭐 모듈이 되게 많습니다만 이 중에서 한 부분만이라도 예를 들어서 뭐 디하이드레이션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쪽에 LPG 뭐 프랙셔네이션 부분이라든지 이쪽은 이제 분리하는 공정입니다. 요건 주로 제가 알기로는 그 서유택 교수님 강의에서 많이 커버를 하고 있는 걸로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모델링 부분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이쪽에 액화 부분하고 이렇게 연결시켜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LNG 이제 가스웰이 저게 LDFS로 만들면 저걸 어디다 설치할 거냐 그쪽에 뭐 멕시코만에 설치할 거냐 아니면 저쪽에 남아프리카 쪽에 설치할 거냐 해안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조건이 틀리니까 또 거기에 이제 뭐 기후 조건이라든지 가스 나오는 가스 외의 성분도 틀립니다 또 그런 조건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대부분 디자인 베이스에 그런 부분이 들어갈 텐데 그런 부분들을 각 그룹에서 좀 정하도록 그러면 디자인 조건이 이제 그룹마다 틀리겠죠 이제 여러 가지 그래서 최종 제출물은 뭐 피드 레포트를 이렇게 낸다 그래서 어떤 부분입니다. 이거는 아까 설명을 드린 부분이고 그래서 일단 주입가스, 냉매 성분, 주입온도, 유량 압력, 생산 LNG 그러니까 생산품 퀄리티를 생산품을 얘기하는 거죠. 아까 프로덕션 부분 이런 부분들은 뭐 초기에 이제 초기부터 아예 처음부터 그걸 정하려니까 너무 좀 애매해가지고 그런 일종의 저기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인데 제가 어떻게 보면은 바운더리 컨디션은 프로젝트 하기 전에 미리 이제 제공이 되는 게 좋겠다 해요. 이 부분은 요 뒷부분 보면은 제공된 그게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로게스 머티리얼 컴포지션이 뭐 N트론 몇 프로다, 뭐 CO2는 몇 프로다, 몇 프로다, 메탄은 몇 프로다, 뭐 이런 가스 성분 같은 걸 이제 초기 조건으로 제시를 이렇게 했었고, 그리고 각 팀에서 혹시 전철을 만약에 할 의사가 있으면은 전철 모델을 꾸미기에는 또 시간이 또 많이 걸리니까 아예 모델을 이렇게 제공을 하고 대신 거기에 여러 가지 조건들만 좀 바꿔서 이렇게 같이 연결시키는 그런 걸 하면 어떻게 되냐 그런 부분도 작년에 했었는데 요건 전철을 특별히 한 팀은 없었습니다 작년에. 그렇지만 각 팀에서 이제 서로 다른 액화 공정 사이클을 설계를 해가지고 어느 액화 공정이 어느 조건에 좀 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경제성 분석 같은 걸 이제 해가지고 분석하는 걸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설계안하고 뭐 경제적 최적화라고 할까 그런 최적화를 제시를 하는 걸로 그래서 설계 최적화 쪽은 그 매트랩이라든지 하이식스 안에 보면은 이렇게 최적화 엔진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시퀀스 쿼드래틱 프로그래밍 그런 엔진이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물론 이제 글로벌한 최적화를 찾기보다는 로컬한 최적화를 찾는 엔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트랩 쪽은 좀 이제 글로벌한 그런 최적화를 찾는 이거 붙여서 할 수 있었다고 제시를 했었는데 작년에는 요거는 하지 못했습니다. 요 뒷부분만 일부 팀에서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스마 옵티마이징 모듈 이용해서 했었고 그래서 또 작년에 또 한 가지 이제 주문했던 거는 PNID를 꾸밀려면은 그 이제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드렸으면 처음에 이제 시운전을 프로젝트를 만들어 놨으면은 이거 시운전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게 사실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이제 위급상황에서 어떻게 셧다운을 어떻게 할 거냐 어느 부분부터 내 수치를 눌러가지고 어느 부분은 압력도 먼저 줄이면서 어느 부분에
인내가스 용량을 이렇게 줄이면서 이걸 셧다운 시킬 거냐. 그런 부분을 이제 가상의 우리가 이제 스타트업 시나리오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 플랜트 위에 또 어떤 라인이 추가적으로 필요한지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상상을 한번. 사실 플랜트 모델 뒷부분에는 플랜트 모델 자체는 이제 꾸미는 건 이렇게 막 우리가 꾸미는데 그걸 이제 어떻게 처음에 플랜트를 살릴 건지 그런 걸 하는 게 사실은 P&Id에 사실은 되게 중요합니다. P&Id까지 우리가 가려면. 그리고 주문했었는데 작년에는 이거 뭐였습니까? 작년 팀에서는.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인너트 가스 플러싱 어떻게 할 거냐, 초기 냉매 가스 주입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 보충을 어떻게 할 거냐, 셧다운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갖고 시나리오를 만들어갖고 한번 해보면 어떻게 되냐. 근데 이렇게 하려니까 범위가 너무 또 굉장히 광범위해지더라고요. 그런 단점이 또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헐 쪽, 헐 모션 어널리시스는 N6 아쿠아, 이런 부분에 이제 추가적으로 제시를 하면 어차피 저기 배 위에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추가 가점을 주겠다. 작년 팀에서 이 부분, 저는 이 부분 작년 팀에서 조금 했었나요? 아무도 못했습니다. 아무도 못했죠. 일단 추가 가점은 이렇게 저희가 막 이렇게 뭐 어떤 부분을 하면 어떤 부분을 하면은 좀 더 이렇게 유리하다. 이렇게 인센티브를 많이 주겠다 이렇게 여러 가지 제시를 했었는데 의외로 메인 바디를 꾸미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런지 사실은 뭐 했습니다. 그래서 프레스컵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 근데 이 부분에서도 뭐 이쪽 부분에 또 할 일이 또 되게 많더라고 보니까. 뭐 요거는 하이시스 안에 이제 아스펜 안에 아이크로스라고 그 코스트 모델 경제성 평가하는 모듈이 있습니다. 경제성 평가도 저희가 이제 깊이 있게는 못했고 아주 기본적인 거기 들어가 있는 모듈만 이용해서 대충 가격이 뭐 어느 정도 될 거다. 그런 모델. 뭐 당연히 뭐 기본적으로 하이시스를 이용해서 이제 모델 꾸미는 건 작년에 여러 팀들이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다이내믹 모델링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학생들이 의외로 그건 또 굉장히 선호를 많이 하더라고요. 다이내믹 모델 한번 자기가 배우고 싶다. 이거 저 뒷부분까지 하려니까 또 시간이 이게 만만치 않아 좀 커버를 못했습니다. 제가 강의는 일부 조금 했었는데 근데 P&Id를 꾸미려면은 다이내믹 모델까지 꾸며가지고 이렇게 뭘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P&Id를 꾸밀 수가 있거든요. 작년에 이건 하진 못했습니다. 그리고 엑서지 핀치 어널리시스 이걸 작년에 일부 했었습니다. 그 안에 하이시스 모듈 안에 좀 전에 우리 황교님 강의하신 엑서지 이런 부분을 해석하는 모듈이 있어가지고 그 모듈을 이용해서 일부 조금 했었고 하이시스 SQP 이 안에 내장되는 엔지니어링을 해서 옵티마이제이션도 일부 조금 했었고 그래서 뭐 또 이제 아스펜 안에 자이캐드라고 있는데 자이캐드 같은 걸 이용해갖고 이렇게 P&ID 그림 그리는 부분. 저는 이제 CAD 엔진인데, 그 부분. 작년에 이거 했나 했는 거예요. 그리고 좀 욕심내자면은 스마트 프린트 3D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한번 러프하게나마 3D 모델이 이런 모양이다. 우리가 만든 프린트가. 그 그림을 어떻게 했느냐. 욕심을 참 많이 냈었는데, 여기까지도 작년에 하려면 뭐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N6 아쿠아. 그래서 요건 팀이었고, 뭐, 사용 소프트웨어. 사용 소프트웨어가 의외로 지금 생각해보니까 참, 뭐, 다양하게 만든 하이시스 저게, 뭐, 에너지 어널라이저, 자이캐드, 맵, 엔진, 아쿠아, 스마트 PID. 거기 관련된 용도. 일부 제가 튜토리얼은 조금 제공했었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리고 프로젝트 발표 일정,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상세 내용, 그래서 웰 성분이라든지 가스 트리트 이런 부분에 어떤 부분들을 뭐 좀 주겠다, 나올 결과물이 뭐다, 그런 내용입니다. 보시면. 요건 아까 설명드린 거고. 이제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어쨌든 뭐 모델을 꾸미고 우리가 이제 히덴 머티리얼 밸런스를 계산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PFD는 우리가 구성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사이클 선정하고, 그러니까 가스웰 기본적인 성분에서 그거에서 최종 프로덕트가 바운더리 컨디션이 주어지면은 그걸로 히덴 머티리얼 밸런스 계산하면은 PFD는 우리가 충분히 그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어림없이. 또 거기에 따른 에너지 밸런스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깊이 있는 머티리얼 스펙은 못 정하지만 적어도 뭐 컨덴서 용량이 얼마짜리다, 열구하기 용량이 얼마짜리다, 아니면 압축기가 몇 메가와트급이다, 몇 마력짜리다. 그런 용량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히덴 머티리얼 밸런스 계산상에서 나올 수가 있죠. 그죠? 거기서 욕심을 조금 더 내면은 다이내믹을 하려면 또 사이징 계산이 또 이루어져야 되니까 좀 더 깊이 있는, 예를 들어갖고 지난 시간에 강의했던 뭐 세퍼레이터가 이렇게 있대요. 세퍼레이터 볼륨을 그러면 뭐 볼륨을 얼마나 사이즈로 이걸 볼륨을 만들 거냐. 볼륨이 있어야지 다이내믹 계산이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압축기도 마찬가지죠. 압축기도 저 압축기가 저기 왕보통식이냐 아니면은 뭐 센트리퓨갈 타입이냐. 저걸 뭐 압축기를 놓긴 놓되 저걸 몇 단을 놓을 거냐, 스테이지를. 예를 들어서 갑자기 1바에서 뭐 100바 이렇게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모듈 압축기가. 중간에서 몇 단계를 거쳐가지고 최종 압력이 올라가야 될 텐데.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더 이제 익힌먼트 스펙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갈 수는 있죠. 아니, 이거 욕심을 좀 내자면은. 그걸 하면은 이제 이 부분이 완성할 수가 있겠죠, 피난입니다. 그리고 그거 관련해갖고 이제 코스트 어널리시스, 아까 하이시스 안에 툴 같은 걸 이용해갖고 이런 부분을 하고 하면 피에트 다큐멘트를 대충은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상일 학생들이 이제 많이 고려했던 거는 뭐 이런 부분은 상당 부분 고려를 했었습니다. 그 작년 결과물을 좀 이따 보여줄 텐데. 작년에 했던 거 발표자를 볼까요? 발표자로 학생들이 상당히 작업한 계약에는 뭐 잘 꾸민 것 같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그래서 작년에 이제 이게 중간 발표, 그러니까 초기 프로젝트 이제 초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어떤 식으로 시작을 하겠다. 우리 팀에서 이제 팀 각각의 롤을 이 사람은 뭐하고 이 사람은 뭐하고 이런 롤을 이제 나름대로 자기들이 이렇게 정했더라고. 정해가지고 어떤 스케줄로 우리는 뭘 하겠다. 이걸 초기 프로젝트 1차 발표를 하고, 이건 아마 2차 발표 얘기 같아요. 상당 부분 결과 나온 후에. 여기 이제 자기들이 뭐 디자인 베이스는 우리가 한 거는 어느 해역에 우리가 LNGFS를 놓겠다. 그런 디자인 베이스에 대한 거하고, 그리고 뭐 프로젝트 로케이션, 프로젝트 엔바이러먼트, 디자인 파라미터, 페이지 이런 레이아웃, 그리고 리퀴팩션 프로세스는 어떤 프로세스를 우리가 선택을 했다. 프로세스 시뮬레이션 어떻게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작년에 학생들이 한참 학기 거의 후반기쯤 아마 발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디자인 베이스는 뭐 비록 여기 발표자는 좀 간단하지만 뭐 이런 식의 디자인 베이스를 가지고 있고 뭐 어떻게 한다. 스코어는 뭘 하겠다. 이런 부분 발표했었고, 이게 이제 요거는 아까 나온 대로 리퀴팩션 부분을 위주로 이제 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는 요 자료는 이제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아마 했던 것 같은데, 뭐 샘플 프로젝트, 우리 피드 샘플 프로젝트, 그 프로젝트 포맷을 많이 좀 따랐던 것 같아요. 그 프로젝트 보면 거기도 이제 이렇게 뭐 프로젝트 로케이션, 인트로덕션 부분 있고 로케이션 부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런 자료하고 되게 유사하게 이렇게 우리가 상상을 해가지고 좀 학생들이 이렇게 했던 것 같고, 이거는 로케이션이 이게 어딘지 모르겠어요. 가나니까 아프리카 그쪽 지역인 모양이라, 아프리카에서 해안에서 한 60km 떨어진 이 지점에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을 이제 이렇게 분석을 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온도라든지 가장 최저 온도, 뭐 최고 온도, 앰비언트 템퍼리처, 습도, 뎁스 이런 분들이 인터넷에서 조사를 했겠죠, 이제 학생들인데, 그죠? 그리고 바람 사이즈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이렇게 조사를 했었고, 거기에 대한 기후 조건 그리고 뭐 조사를 많이 했네. 요건 아마 나중에 이제 아쿠아 부분 뭐 이렇게 그쪽하고 이렇게 조사하려고 커런트 조사를 했던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인풋 데이터를 이렇게 들어가 맞는지 모르겠네. 그 나름대로 이렇게 거기 해역 관련된 어떤 커런트가 이렇게 있다. 해역 관련된 조사를 이렇게 좀 했었고, 거기 이제 뭐 웰스트림도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가정을 좀 이렇게 했죠. 여러 가지 자료 조사를 해가지고, 뭐 웰 타입, 뭐 어떤 타입이라 어떤 타입이라
그래서 웰드에 다 학생들이 이런 조사를 했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서비스 쪽의 레이아웃 나름대로 이렇게 정해갖고 이제 용량 한정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했죠. 카페시티는 뭐 요거는 위에 거는 사이클된 이름입니다. 이건 듀얼 믹스 리프레젠 사이클, SMR 사이클, 어떤 사이클에 대한 설명이고 이 부분은 이제 기본적인 용량 부분이고 이거는 이것도 플로 레이트니까 이것도 이제 용량이 되겠네요. 용량에 대한 설명 부분이고 뭐 시뮬레이션은 여러 가지 기본 가정들 조건이고 여기 학생들이 좀 이렇게 당연히 꾸민 자료인데 학생들이 그래서 플러스 스트림 이렇게 LND가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LND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하시스 모드를 작년에 이제 꾸민 자료고 요거는 DMR에 대한 꾸민 자료고 요 다음 자료가 다음 자료도 DMR이구나. 이 학생들은 주로 이제 DMR을 중점적으로 많이 조사하는 모양이네요. 요건 중에 요건 또 이제 SMR 자료. 싱글 믹스드 레프레젠트라고 해갖고 사이클 구성이 좀 틀린 거죠. SMR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사이클 구성을 좀 한번 그런 거죠. 물론 이거는 이제 다이내믹 모델이 아니고 정적 모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PF들을 구성하기 위한 그런 정적 모델이 될 것 같고, 요건 또 다른 사이클입니다. 학생들이 굉장히 적어도 한 두세 개, 서너 개 사이클 구성을 다 했던 것 같아요.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비교, 검토. 그리고 앞부분은 요거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요거는 최근에 FPS에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이클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앞부분은 C1 사이클이고 뒷부분은 N2 사이클. 요건 사이클에 대한 비교. 작년에 3개를 했네요. 보니까 DMR 하나 하고 SMR 하고 C1, N2 사이클. 거기에 LNG 생산량, 생산 단가, 피드 레이쇼, 필요한 워크, 했네. 요거는, 쿨링 커브, 나중에 따로 이 부분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열교환기 쿨링 커브에 대한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한, 어널리시스를 비교 분석을 좀 했던 그런 자료인 것 같고, 요거는 이제 엑서지 해석을 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엑서지 해석. 그래서 뭐가 낫다. 그리고 이제 이코노미 이밸류에이션. 카펙스가 대충 얼마나, 로펙스가 얼마나 거다. ROI가 얼마나 거다. 예. 이게 아마 작년 보고서 내기 바로 전 단계 때 발표를 했더니 발표 자료를 가져와가지고 이거를 좀 공개하면 어떨까? 네, 일단 학생 다 풀렸습니다. 일단 보고서는. 요 발표 자료는 아니지만 보고서 자체를 혹시 본 학생 있어요? 꽤 50몇 장, 꽤 많이 학생들이 많이 썼죠. 네? 50몇 장짜리 학생들이 이렇게. 페이지에 올려져 있다고요? 예, 제가 가져왔는데 여기 있네. 이 자료를 제가 메일로 보낸 것 같습니다. 그죠? 못 봐주셨나요? 봤어요? 네. 그래서 이게 학생들이 이제 작년에 했던 건데 이게 폼도 우리 아주 정형화된 폼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컨피덴셜 딱 해갖고 목차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학생들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기본적인 내용은 다 있습니다. 여기 제너럴한 부분, 로케이션, 서비스 로케이션 부분, 런드비언 부분, 디멘전에 대한 부분도 좀 해갖고, 카펙스, 오펙스까지 이제, 있고, 보면은, PFD, PNID, 3D 모델까지 있네요. 여기까지 했었네, 보니까요. 네? 그리고 시뮬레이션 리조트까지. 작년에 상당히 많이 했네. 학생들이. 제너럴한 얘기.
들어간 코드 앤 다큐먼트가 처음에 이제 들어가야 되니까 코드 앤 다큐먼트에 대한 얘기 아주 잘 꾸민 것 같습니다. 컨피덴셜이라고. 네, 네. 예, 예. 컨피덴셜을 공개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제가 학생들한테 이건 그럽니다. 예? 기본적인 유닛 시스템에 대한 자료. 이건 뭐, 오퍼레이션, 뭐, 시스템 바운더리. 요것도 아마 작년에 제가 샘플로 준 자료를 많이 참고해서 이렇게 이제 학생들이 꾸민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뭐, 참 꾸몄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까 해역에 대한 자료 어디에 그 FLNG 우리가 설계를 하면 놓을 거다. 이건 보니까 그 호주 윗부분이네. 이거는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그 윗부분에 그 들어갔던 부분이고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조건들 그리고 거기 해역에 관련된 여러 가지 조건들 피드가스에 대한 조성 성분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참고자도 참 많이 했네. 그리고 펑셔널 리퀘어먼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이 MTPA급을 만들려면은 인넷가스가 뭐 얼마 정도 있어야 된다 뭐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사를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사이클 디스크립션 이 사이클은 대충 어떤 사이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다 그런 데를 이렇게 조사를 이렇게 했던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이제 하이시스 모델들 나름대로 이렇게 제시를 이렇게 했었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사이클들을 이렇게 서로 비교하기 위해 가지고는 좀 더 이걸 굉장히 정교하게 할 수도 있고 그러려면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웨이트 팩터를 이렇게 줬습니다. 뭐 이코노미 피저빌리티 내가 웨이트를 40% 주겠다. 세이프티는 10% 주겠다. 사이즈는 20% 주겠다. 요거에 대한 물론 객관적인 뭐 근거 자료는 없는데 이제 길는 문헌 자료라든지 이런 걸 참고를 해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웨이트 팩터를 준 거죠. 이거에 의해서 이렇게 평가를 한 거죠, 이렇게 이제. 이것도 벌써 하나, 둘, 셋, 넷, 5개 사이클을 평가했니? 이것도. 상당히 이제 많은 사이클을 평가를 한 거죠. 그래서 실전적으로는 점수가 제일 높은 SMR이 지금 이제 나름대로 충분히 뭐 비교 우위가 있다. 결론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요걸로 하기 위해서 이런 평가 점수를 이제 이런 다 계산을 한 거죠, 이렇게 이제 학생들이. 그래서, 거기 관련된 이제 뭐 여러 가지, 우선 이제, 압축기가 가장 많이 동력이 필요할 테니까, 압축기 동력이 뭐냐, 압축기 동력 얼마나 들어있냐. 이거 아마 이건 최적화해가지고, 옵티마이저는 압축기 동력을 나름대로 계산을 했던 것 같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네. 그래서 각각의 사이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주로 이제 최적화 함수를 컴프레서 웍을 미니멈으로 하는 결국은 컴프레서의 동력이 가장 많이 들어가니까 그 동력을 최소화시키려면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냐. 그런 거 위주로 뭐 했네요, 보니까. 이건 또 다른 프로세스. 이건 이코노미 이밸류에이션. 이코노미 이밸류에이션 이제 뭐 다이렉트 필드 코스트는 뭐 어떤 조건, 엔지니어 코스트는 얼마나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이제 거기에 대한 제시를 이렇게 했었고, 이퀴먼트 스펙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야, 작년에 의외로 지금 보니까 저도 작년에 처음 이 자료를 받았을 때 진짜 열심히 했구나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또 진짜 열심히 했네 보니까. 네? 거기에 대한 이제 웨이트 팩터, 사이클에 대한 설명, P&ID. 요거 이제 PFD를 이제 처음에 이렇게 초기에 이렇게 그림을 그렸고, PFD, P&ID. 물론 요거는 이제 정형화된 폼은 아니죠, 이렇게 이제 사실은. 좀 더 정형화된 폼이 여기 있네. 이 뒤에. 뭐, 이걸 하기 위해서, 뭐, 어떠한 센서를 어디 달아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물론, 실제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뭐, 저희가 다이내믹 모델을 구성해서 뭘 좀 더 해봐야 되는데, 우선 이제 이거는, 일반적인 그런 관점에 의해서 이렇게, 뭐, 가정에 이렇게 한번 해본 거죠. 그래서
각각이 어떤 센서를 달고 뭘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요거 이제 헐 모션. 헐 모션도 일부 작년에 했었네, 보니까. 아쿠아 쪽에. 네? 헐 쪽에 여러 가지 분석한 자료들. 시뮬레이션 리절트, 나름대로. 작년에 참 여러 가지 많이 했었네. 이게 했었네, 보니까. 안시스 아쿠아 가지고 분석한 결과들. 뭐 3D 모델. 정확한 모델은 아닙니다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충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될 거다. 이런 식으로. 레퍼런스 밑에는 이제 여러 가지 좀 더 자세한 이제 설명들. 중요한, 이제 프로세스에 관련된 직접적인 자료들은 밑에 있는 레퍼런스를 이렇게 뭐 붙여가지고 이렇게 설명이 되니까. 거기 이제 하이시스에 대한 결과물들. 요거는, 이 부분은 캐피털 코스트에 관련된 결과물이냐, 보니까. 캐피털 코스트에 관련 결과물들. 요거 이제 이퀴먼트에 대한 아이크로스 결과물들. 이거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다이렉트 코스트가 얼마다, 이퀴먼트 코스트가 얼마다. 그죠? 요거 한 사람들을 한번, 한번 면담을 해보면 도움 많이 되겠네, 이게 요까지가 이제 작년에 했던, 프로젝트 했던 겁니다. 요게 아마 2조에 대한 설명 같은데, 1조 학생들이 했나? 2조 학생들이 했나? 팀 1이 했었구나. 팀 1. 1조 학생들이 이걸 프로젝트 했던 거네. 2조 학생들은 물론 사이클 구성을 달리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그 전에 아마 1조 학생들은 몰라 정확히 기억 안 납니다만 SMR 사이클이 자기 생각에는 최적인 것 같다고. 2조 학생들은 DMR, 듀얼 믹스, 이게 우리는 더 알맞는 것 같다. 물론 해역이 틀리니까 당연히 그런 결론이 나올 수가 있죠. 그런 식으로 해갖고 나름대로 거기에 이게 더 알맞은지 거기에 대한 논리에 대한 근거를 이렇게 쭉 만드는 거지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이렇게 피드 다큐멘트가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작년에 이제 이걸 이제 학생들이 너무 범위가 이게 좀 넓은 것 같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 예? 작년에 그래도 참 이거 학생들이 참 이거 어떻게 나도 보니까 참 새삼스럽네. 의외로 참 많이 했나 많이 하기는. 이렇게, 근데 이제 작년에 조금 유리했던 부분이 회사에 계신 분이 작년에 2분 있었어요. 한 분은 삼성에서 오시고, 한 분은 STX. 그러니까 회사에서 아무래도 오시니까 회사에서는 좀 나름대로 그런 여러 가지 방향 잡는데 좀 도움을 줬던 거고, 작년에 화공과 학생이 작년에 한 명 있었구나. 화공과 학생이. 그러니까 그 학생이 이런, 아무래도 하시스 쪽에 좀 해본 경험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있는 학생들은 우리는 하시스는 아직 잘 모르시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만약에 이제 우리가 텀플레이트를 이제 좀 더 뭘 이렇게 해보고 뭐 하려면은 하시스에 튜터링이 좀 필요할 텐데, 그래서 작년에는 제가 그걸 동영상으로 제가 일부 해가지고 제가 그 웹사이트에 올려고 막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 한 예를 보자면은, 요거는, 이게 그거네. 요거는 아마 튜토리얼 1에서는 하시스 오버뷰에 대한 동영상 강의를 제가 작년에 했었고, 튜토리얼 2에서는 기본적인 모델 구성하는 법, 튜토리얼 3에서는 이렇게 이런 루프를 구성하는 이런 부분들을 작년에 제가 했던 것 같은데, 작년 동영상을 보면은 이런 데이터들을, 이런 걸 보면서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작년에 학생들이 내가 이걸 올려놓으니까, 학생들이 조금 도움을 받았다는 게, 작년들이 옆에 놓고 직접 따라서 해보니까 도움이 금방금방 캐치가 되더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렇게 하는 방법도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지난번 왔던 유지연 조교가 하시스를 많이 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 학생이, 조교 학생으로 하여금, 우리가 이제, 이렇게 튜터링 시간을 별도로 이렇게 좀 가져가지고, 제 생각에는 두세 번, 서너 번 이렇게 강의를 하면은 상당 부분은, 그러니까, 밑바탕까지는 우리가 못 가지만, 적어도 이렇게 모델링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하시스를 이렇게 쓴다. 그런 거는 충분히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패키지라는 게 사실 그 밑에 있는 배제가 프린시플을 이해하고 이렇게 쓰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그 사용법 자체는 요새는 패키지가 워낙 쉽게 잘 나와가지고,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하고 대충 프로젝트 범위에 대해서 잠깐 협의를 좀 했었는데요. 이제 좀 전에 보여드린 그런 결과물에 이렇게 익스텐션 위주로 좀 프로젝트를 구성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교수님들이 이렇게 많이 좀 하셨어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기보다는 학생들이 작년에 이거 했으니까 이 결과물을 다 이렇게 디스트리뷰션 해가지고 작년 모델을 가능한 새로운 모델 구성하려면 또 이거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니까 작년 모델을 가능한 좀 이용해서 거기서 이렇게 뭘 더 덧붙인다. 예를 들어, 작년에 우리가 전처리 부분을 못했는데 전처리 부분을 이렇게 붙인다든지 아니면은 작년에 구성했던 모델 하나를 잡아가지고 그 모델에 파라메트릭 스타일을 좀 더 깊이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최적화를 좀 더 깊이 있게 한다든지 이런 식의 구성 방안이 하면 어떻게 되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방침은 못 정했는데 일단 한번 작년에 했던 그 프로젝트 제가 이렇게 메일로 드린 거 그걸 한번 쭉 한번 시간 날 때 쭉 한번 보시고 작년 선배들이 했던 걸 한번 면담을 하면 시간 날 때 한번 물어보시고 작년에 어떻게 작년에 그걸 했냐고 한번 네? 그러면은 좀 도움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거기까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작년에 뭐였나? 작년에 이 학생들이 했네. 1조, 2조 해가지고 장원희, 이성혁, 전율, 최희문, 유하룡, 이치훈, 정문열 그 같은 다 레벨에 계신 분들인가? 그러면 이 학생들 빨리 물어보면 되겠고 작년에 여기 화공하신 분이 한 분 계셨고 기계하신 분들이 좀 많이 계셨고 최희문 씨가 작년에 삼성에서 한번 오셨었고 정문열이 SGX에서 오셨었고 이번 학기는 이렇게 이제 우선 수강생이 이렇게 작년처럼 이렇게 많지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조편성도 좀 작년하고는 좀 틀리게 해야 될 것 같고 접근을 조금 달리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어째 한번 좀 설명을 들으니까 어때요 좀? 갑자기 이런 분야가 좀 익숙한 분야라면 충분히 그렇겠구나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이게 좀 약간 좀 다른 분야라서 그죠? 야 과연 저런 걸 우리가 한번 설명해 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들 거야. 저도 이제 지금 보니까 지금 프로젝트 하는 학생들이 보고서 이렇게 제가 설명드렸지만 그 보고서를 보니까 작년에 학생들이 많이 하긴 많이 했네. 작년에 다들 고생했다는 얘기가 좀 나올 만 하겠네. 그러니까 학생들이 적어도 그렇게 되니까 이제 하이시스는 확실하게 쓸 수 있겠다. 다들 그러더라고요. 어때요? 프로젝트를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네, 일단 오늘 수업은 이걸로 끝내죠, 네. 네.